자, 여러분들이 논술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죠.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대학에서 학생에게 요구하는 것, 바로 그것을 지켜줘야 됩니다. 특정 강사의 자기만의 논리라든가 자기만의 이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배운다는 건 의미가 없죠. 왜? 그 대학에서 요구하는 채점 기준에 따라서 내가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이 말을 왜 하냐 하면은 시중에 여러 가지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논술에 관련해서. 선생님이 작년에 재작년에 나와 있었던 연세대학교 인문계열 문제와 사회계열 문제에 해당되는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을 쭉 보고 이 앞쪽에 강사 게스트 혹은 TCC에다가 그런 교재들이 왜 문제를 갖고 있는가, 특히나 주요 논제들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해제를 쓰는 걸 모조리 비판은 여러분이 소위 말하는 까는 거하고 다르죠. 갖고 있는 한계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분석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특정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보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그 대학에서 요구하는 채점 기준에 따라서 공부하는 게 가장 좋죠. 왜? 합격하기 위해서죠. 여러분들이 누구의 강의를 듣든 간에 그 강의를 듣는 목적은 합격이죠. 그러면 합격에 가장 최적화된 것이 무엇인가? 앞부분에 언급했던 그 대학의 요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강의, 이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게 누구의 강의든 그 대학에서 요구하는 채점 기준에 따라서. 연세대학교에서 채점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연세대학교 채점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창의성입니다. 창의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연세대학교를 들어가는 건 불가능하다. 그렇죠? 뭐 교재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죠? 배경 지식을 강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제2시험에 대한 꼼꼼한 분석, 어떤 사람은 글쓰기, 어떤 사람은 논리학, 교재들 보면 정말 천차만별이죠. 그 모든 것들이 연세대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이라면 그걸 공부하는 게 의미가 있겠지만 연세대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느냐? 합격자의 답안을 보면 알죠. 작년에 선생님이 강남메가에서 정규반의 합격자를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논술 수업을 듣는 것은 바로 대학에 합격하기 위해서이니까. 연세대학교는 작년에 선생님이 강남메가만 봤을 때 10명, 정규반 15명. 자, 요걸 말해주는 이유는 타 학원입니다. 물론 메가스터디 학원인데, 자, 메가스터디 A 학원에서 연대를 보낸 게 11명. 그 다음에 B 학원에서 연대,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로 보낸 게 5명입니다. 강남 메가스터디에서 선생님이 작년에 맡았던 반, 클래스는 중상위 클래스였고, 요 6명, 그 다음에 3명은 최상위 클래스를 담당했던 선생님, 그 다음에 하위권을 담당했던 선생님의 합격자입니다. 저하고 거의 2.5배, 그 다음에 3, 5, 15, 5배 정도의 차이가 나요. 물론 이제 하위권은 그렇다 할 수 있어도, 요 말을 해주는 이유는 네가 잘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연세대학교에서 요구하는 문제 혹은 다른 주요 대학에서 요구하는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학생들이 그거에 따라서 글을 써준다면 맨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누구나가 논신이 될 수 있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죠. 몇몇 사람들은 논술을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논술은 일반 전형이든 우선 선발이든 간에 논신이 돼야지 주요 대학을 갈 수 있다고 말하고 논신이 정말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지금이 우리가 8월이면 자, 3개 영역 2등급의 학생이 연세대학교를 가는 방법은 논술로 가는 방법이 확률이 높을까? 아니면 수능을 통해서 가는 게 확률이 높을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전히 주요 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바로 논술이라는 거죠. 그리고 늦게 시작했다 하더라도 자기가 그 대학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반복적인 글쓰기를 통해서 자기가 체화한다면 합격의 가능성은 있답니다. 왜? 논술 자체의 경쟁률이, 실질 경쟁률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 선발의 100대 1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논술이 경쟁률이 높으니까 논술로 주요 대학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말을 하는 것은, 역으로 얘기하면 경쟁률이 가장 낮은 대학이 어디야? 서울대죠. 그럼 서울대 경쟁률이 2대1, 3대1밖에 되지 않는데 그럼 서울대가 가장 들어가기 쉬운 대학이다? 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논신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논신이 된다는 건 정확하게 그 대학에서 요구하는 것을 내가 지켜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소위 말하는 합격비책이라는 게 무엇일까? 그것은 정확하게 연세대학교의 채점 기준을 이해하면 되는데,
모든 주요 대학의 채점 기준은 정확하게 4개밖에 되지 않는데 요 앞에까지는 일반 논이야. 누구나가 이거는 할 수 있어. 연세대학교 합격자가 되기 위해서 이 3가지 요구 조건을 지키면 적어도 3배수 안에 들어갈 겁니다. 먼저 논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 즉 논술 문제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고, 분석력이라는 건 그거에 따라서 제2시문을 정확하게 독해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 그렇죠? 연세대학교의 논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 비교, 해석, 그 다음에 견해. 요 3가지가 핵심이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제2시문을 분석해 줘야 되는데 연세대학교의 제2시문의 특징이 있지. 타 대학하고 달라. 연세대학교 제2시문의 특징은 현상형 제2시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론, 즉 개념이 많이 나와 있는 고려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 문제하고 달라. 연세대학교 문제는 현상형 제2시문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현상에 내포된 의미를 개념화해서 개념화된 내용을 가지고 문학작품을 해석하든지 아니면 도표를 해석하는 문제. 이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면, 연세대학교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면 그거에 따라서 제2시문을 분석하는 방법을 알 수 없고 글을 쓰는 방법을 알 수가 없겠죠.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이것과 무관한 다른 것들을 배우거나 여러분들이 다른 걸 읽게 되면은 연세대학교는 거리가 멀어진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죠. 표현력은 뭐야? 연세대학교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표현력에 대한 핵심. 여러분이 만약에 연대 걸 준비했다면 뭘까요? 단문화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연세대학교에서 요구하는 문장의 표현력의 핵심은 단문화. 짧게 써달라. 길게 쓰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자, 길게 쓰면 채점이 어렵거든. 실제의 연세대학교 논술 설명회를 들어본다면 요 내용 자체가 연세대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이다라는 걸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논증력. 논증이라는 것은 시중에 나와 있는 논리학에 해당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 거 해봤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 연세대학교에서 요구하는 논증은 당연히 연대가 요구하는 논증이라는 개념을 알아야죠. 연세대학교에서 논은 주장이고요. 그 다음에 증이라고 하는 것은 주장에 대한 근거에 불과합니다. 자, 그럼 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앞부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언제나 논술은 두괄식으로 써줄 것을 연대가 요구하는데, 두괄식은 뭐냐면 정확하게 하나의 주어와 그 다음에 하나의 수어로 이루어진 거야. 그죠? 그러면 증명이라는 건, 근거는 뭐냐? 주어와 수어의 관계를 설정해주는 과정입니다. 자, 이 부분은 연대가 요구하는 것 이외에 쓸데없는 논리에 대한 공부 역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한다고 해서 연세대학교를 붙을 수 있는 건 아니지. 가장 중요한 거, 창의력입니다. 자, 특정 책에 보면, 또 책들에 보면은 뭐 주요 대학 논술의 창의력은 전혀 의미가 없다, 독해만 하면 된다, 논술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죠. 이 말을 해주는 거는 여러분들이 연대를 지원하고자 한다면 연세대학교에서 원하는 것대로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들 배우지 마시고요. 연세대학교에 나와 있는 해제, 그지? 연세대학교에서 나와 있는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 그게 가장 중요하지. 어디에 있느냐? 대교협에 나와 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가르쳐야지 그것과 무관한 거 백날 여러분이 배워봤자 오히려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지 않죠. 자, 그럼 창의력이 뭘까? 연세대학교에서 요구하는 창의력이 뭘까요? 자, 특정 교재를 보면은 창의력이라는 것이 이 짧은 시간 내에 어떻게 창의력이라는 것을 채점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지만 이해하지 못한 거죠. 자, 창의력이라는 것은 개념에 대한 다각적이고 심층적 분석이다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개념에 대한 다각적이고 심층적 분석. 그리고 그러면 그게 구체적으로 연세대학교에서 여태까지 나왔던 문제에 어떻게 응용이 되는가. 자, 선생님이 오늘 이 합격자의 답안은 선생님이 가르쳤던 학생들도 있고 또 그 이외에 합격자들의 답안, 확보한 답안에서 연세대학교에서 요구했던 것이 무엇인가. 선생님이 가르쳤던 애들 것만 보면은 선생님이 가르친 그대로라고 얘기하겠지만 그 이외의 학생들의 답안을 봤을 때 연세대학교에서 요구했던 것이 창의력이라는 걸 정확하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창의력은 주로 몇 번 문제에 나올까? 2번째 문제에 나와. 첫 번째 문제의 비교 추론은 정확하게 독해력을 묻는 문제고요. 독해력을 통해서 비교의 기준의 다각성과 심층성을 정확하게 이해하느냐. 요걸 묻는 거고, 두 번째 창의력이라는 것은 바로 논제의 요구 조건에서 자기의 이 주어진 조건을 통해서 제2시문을 얼마나 다양한 각도로 이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문제가 창의력입니다. 자, 이거면 합격자의 답안에서 이 창의력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작년에
연세대학교 인문 이 두 번째 문제가 이거지. 제이심은 라의 의미. 라가 뭐냐 하면은 자, 여러분 거기에 오른쪽에 파일이 있으니까 한번 봐봐. 작년에 연세대학교의 라는 하나가 다이아몬드 원석을 얘기하고요. 하나는 물방울 다이아몬드를 얘기합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죠. 다양한 관점. 자, 이 다양한 관점이라는 것은 제2시문에 나와 있는 것을 너만의 이해를 통해서야 이 다양한 관점이 무엇인가. 이것에 창의력이 들어가지 무조건 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따가 합격자의 답안을 보면 아, 연대가 요구하는 창의적이라는 건 저 개념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제2시문 가의 논지를 평가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가의 논지는 뭐냐면 자연미는 자연 그대로의 미를 의미한다. 이것이 타당하지 않은 반박의 논거를 여러분들이 찾아주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거를 우리가 창의력에 해당되는 개념을 각각의 합격자의 답안에서 쭉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 이제 강사 캐스트니까 길게는 하지 못하고 핵심적인 것만 몇 가지 얘기할 테니까 아, 연세대학교를 가기 위해선 이러한 개념이 가장 중요하구나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험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것과 무관한 것들을 공부하는 건 의미가 없지. 아시겠죠? 그럼 선생님이 얘기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이 공부할 때 아, 연대는 요런 것들이 중요하니까 저 합격자들의 답안을 보니까 저게 핵심이군. 그럼 저런 관점에서 내가 연대 거를 준비해야겠다라고 해야지 여러분들이 시간 낭비를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합격자의 답안에서 말하는 바로 요 라의 의미에 대한 다양한 관점, 그 다음에 가의 논지에 대한 평가의 다양성, 이게 무엇인가 몇몇 합격자들의 답안들을 보고 그 개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어본다면 아, 저런 관점으로 푸는 것이 연대가 요구하는 것이구나를 알겠죠. 그렇죠? 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거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그래도 기본적인 이해는 있어야 되겠죠. 요때의 요 연세대학교의 인문계열 문제의 경우에는 자연미가 제시문가에서는 있는 그대로 인위적 개입을 배제하고 여기에서 문인화가의 매화에 대한 인위적인 미의 기준 자체를 부정합니다. 이것 자체가 자연에 대한 훼손으로 보기 때문에. 두 번째 자연과의 조화, 두 번째 자연미는 이 자연이 무량수전이지 무량수전과의 조화인데 여기에서는 구성미라든가 그 다음에 형태미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야. 자연과 그 다음에 인공물의 조화가 핵심이고 제2시문다에선 티나지 않는 자연미, 즉 타인의 시선을 전제로 해서 인공적인 노력이 오랫동안 개입이 돼 있지만 그것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는 우아미, 그것이 바로 자연미이다. 이 세 가지 미에 대한 차이가 가나다의 핵심입니다. 자, 합격자들은 그런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제2시문 라의 다이아몬드 원석과 물방울 다이아몬드에 대한 개념을 저기에서 어떻게 자기화된 언어로 뽑아내는가. 여기 이제 빨갛게 동그라미 친 거 5명의 학생 중에 4명, 5명의 답안 중에 요거는 일반 선발 합격자입니다. 일반 선발 합격자들의 글 중에서 창의성에 해당되는 거. 이렇게 짧은 시간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길게 설명해 줄 수 없지만 핵심적인 내용들은 바로 이런 것들이죠. 신학과 학생은 먼저 자, 인위적인 요소가 다이아몬드에 개입이 됐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는 역행 불가능성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위적 요소가 바로 더 큰 경제적 가치이기 때문에 자연미 자체가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것일 때는 그것이 타당한 자연미에 대한 자연미 주장 자체가 자연미가 인공의 개입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라는 건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적 가치라는 개념하고 역행 불가능이 주어진 내용에서 자기화된 언어로 추론했던 개념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 노원문과 학생은 이 친구 우선 선발 합격자입니다. 이 친구의 자기만의 창의적인 추론은 뭐냐 하면 미라는 것은 하고 인간의 주체적 판단이다. 사람이 특정한 대상을 보고 공통적으로 미를 느낄 수 있다면은 그런 인위적인 미조차도 긍정될 수 있다고 보는 거야. 그렇죠? 이거는 역시 굉장히 자기화된 언어로서 미 자체가 절대적 기준이 있다라는 게 아니죠. 상대적으로 인간이 미의 판단 주체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친구도 역시 경제적 이익이라고 하는 것을 인위적인 개입을 통해서 그 미라는 것은 경제적 이익을 전제로 한 상품미로서의 긍정. 그렇지?
그렇게 규정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변형 자체가 긍정적인 이유를 경제적 이익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동문학과의 이 친구도 이제 일반 선발. 이 친구는 원석 자체도 이것을 자연미라고 볼 수 없다. 왜? 채굴했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인간의 계획이 개입돼 있기 때문에 독창적이죠. 그 원석이라는 것은 그러나 자연과의 즉 제이시문 2에서 말하는 조화가 아니다. 왜? 인공미라고 하는 것이 이 안에 개입이 인공성은 개입이 됐지만 그것을 조화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비례미라든가 간결미라든가 필요미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이다. 그 물방울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과의 조화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요게. 자, 그다음에 신학과 학생 이 친구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일반 선발 합격자인데 인위성에 대한 긍정은 장인의 노력이 개입되어 있고 역시 경제적 관점이고 희소성이라는 단어를 이 친구는 씁니다. 그리고 미라는 건 자연미는 절대적이지 않다. 왜? 미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미의 상대성. 이 친구도 역시 이 부분을 뽑아내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문과 학생 이 친구도 역시 일반 선발 합격자인데 경제성이라는 것은 시대의 영향, 즉 시대가 변화함으로써 대상에 대한 경제성도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거. 미도 바뀌게 된다는 앞에 있는 친구들과 비슷한 맥락이겠죠. 그리고 자, 발전 가능성의 측면에서 볼 때에 제이심은 라에 나와 있는 원석이 자, 다이아몬드보다 발전 가능성의 측면에서는 월등하게 가능성이 잠재성이 많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미적 측면에서는 이 친구도 원석이라고 하는 것이 인위적인 개입, 원석에 역시 인위적인 개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연미라고 볼 수는 없다 하고 역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원석 자체도 비판을 합니다. 자, 학생들의 글을 쭉 보면은 우리가 텍스트에서 뽑아낸 내용 이외에 다른 관점으로 텍스트가 어떤 걸 의도하는지를 핵심적인 개념들 뽑아내죠. 물론 이 부분의 구체적인 논거들을 통해서 이 친구는 자기의 논리를 보다 구체화시킵니다. 연세대학교에서 요구하는 건 맨 앞에 나와 있는 단순한 인위의 개입, 자연과의 조화, 그 다음에 티나지 않는 자연미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경제성, 역행 불가능성, 그 다음에 미의 주체성, 역시 경제성, 변형의 긍정성, 그 다음에 채굴된 것도 자연미라고 규정될 수 없음. 그리고 이것은 희소성의 관점, 미의 상대성. 그렇죠? 이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대적인 영향에 의해서 경제성은 변화할 수 있다. 그리고 원석이 잠재성을 봤을 때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다.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텍스트를 1차적으로 보고는 떠올릴 수 있는 생각들은 아니죠. 텍스트의 내포된 의미를 꼼꼼하게 뽑아내서 그것이 갖고 있는 개념을 다각화하고 심층화해 줄 수 있을 때에만 연세대학교 논술이 다면적 논술이라고 얘기하죠.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각도는 뭐야? 주어진 제시문에 내포된 의미를 통해서 그것을 개념으로 규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그것은 맨 앞에 나와 있는 이해 분석력으로부터 출발해서 맨 마지막까지 자, 창의력, 이 전체적인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창의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요 대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채점 기준이 창의력이라고 말하는 것은 논제의 요구와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라 논제의 범주 안에서 내가 다른 친구들보다 다른 관점으로 특정한 개념을 뽑아낼 수 있다면 그 친구는 상위권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죠. 물론 그 이전에 이해 분석력과 그 다음에 표현력, 그 다음 논리력, 논증력은 기본이야, 기본. 그렇죠. 그 다음에 최상위권 대학의 합격을 위해선 내가 제2시문에 대한 다른 분석, 그렇죠? 다른 규정, 이것을 여러분들이 신경 쓰는 것이 최상위권 합격의 가장 지름길이다라는 걸 절대 잊지 마십시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할 땐 방금 전에 언급했던 창의성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고민을 해보고 그거에 따라서 독해와 글쓰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많은 조언들을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위 있는 선생님들한테 그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묻고 그것을 이해한다면 합격의 가능성들은 높아지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에 또 선생님이 이제는 사회계열에서 다음 시간에는 자,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합격자들 중에서 경영학과 일반 선발 합격자의 글을 가지고 사회계열 논제가 갖고 있는 논증의 의미와 추론의 의미를 같이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작년에 인문계열과 사회계열
일반 선발 합격자, 물론 우선 선발 합격자의 글도 포함이 되고요. 그 글이 갖고 있는 의도가 무엇인가를 이해한다면 연세대학교 합격의 방향을 좀 더 그래도 면밀하게 상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아시겠죠? 자, 다음 시간에 또 연세대학교 문제를 가지고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